안녕하세요. 경제와 사회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얼굴이 밑에 나와서 좀 놀라셨죠?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었나요, 살짝? 어쨌든 영상으로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 학기에 단 몇 분이라도 얼굴을 보여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살짝 얼굴을 이렇게 비춰드립니다. 자, 이제 예의 바른 행동은 다 했으니까 얼굴 끄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여태까지는 이제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경제적 행위가 사회 내에 배태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적 행위가 반드시 합리적 행위이냐, 또는 경제적 행위를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뭐 주식 시장이나 복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복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경제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강의니까 부담 없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여기 이제 로또 복권이죠. 이렇게 하면 위에가 하나, 둘, 셋, 이게 몇 줄을 치는 거죠? 좌우지간 49개 숫자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거죠. 49개인가요? 45개인가요?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고 결국 이제 돈을 화폐를 지불해가지고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에 대한 일종의 기대소득이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 그 기대소득이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복권이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형적인 경제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합리적인 행위. 그러니까 내가 투자 행위로 보는 거고, 투자 행위에 대한 기대소득이 있고, 그 기대소득이라고 하는 게 추첨을 통해서 실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실현이 되면 내가 이익을 얻는 거고, 실현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경제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더 뭔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로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권의 한 종류인데, 이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제비를 뽑아서 맞으면 일정한 상금을 타게 되는 표를 우리가 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티켓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티켓을 받고 그 티켓에 이제 해당되는 제비를 뽑혀가지고 내 표가 거기에 일치하게 되면 상금을 받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그 사행성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복권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거를 기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복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1969년에 이제 주택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2002년에 들어서 이제 로또라고 하는 로또 복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이제 주로 로또 복권이 대부분 퍼져 있는 건데, 그 외국의 로또 복권은 또 나라마다 그 시스템이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연금 복권 520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다. 근데 이제 주택 복권이나 이런 거는 다 로또 복권으로 통합이 됐고, 통합된 이후에 연금 복권이 생겼지만 연금 복권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로또 복권을 이제 사람들이 삽니다. 뭐 토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긁어서 하는 복권, 즉석식 복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복권은 대부분 이제 로또라고 하는 형태가 지배적이고 주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복권의 종류를 보면, 이제 온라인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로또 45개 중에서 45개 숫자 중에서 6개를 뽑는 것,
이렇게 돼 있고 인쇄복권, 전자복권 뭐 해가지고 추첨식, 즉석식, 추첨식, 즉석식 해서 이제 수많은 복권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요게 즉석식이죠. 요거는 이제 전자복권 즉석식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고 발행 주기도 굉장히 길고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저 온라인 복권 중에 로또 복권이라고 하는 요 액면가 1,000원이라고 하는 매주 발행하는 이 복권이 제일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복권 중에서는 연금 복권을 제일 많이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게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최근 거는 아니고 한 3, 4년 전인데 1년 복권 판매액이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한 3조 정도가 1년에 이제 복권이 팔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로또 복권이 2조 5천억, 2조 6천억 가까이 되고 인쇄 복권인데 이 중에 대부분은 연금 복권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전자복권.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복권 시장은 로또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로또의 판매액이 추이가 이렇게 나와요.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줄어들다가, 그죠? 연간 판매액이고 회차 평균인데, 어쨌든 연간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쭉 보면, 이제 여기 3조 8천억을 기점으로 해서 쭉 줄어들다가 2008년도부터 다시 복권 판매액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2011년 이후에 요 이제 통계는 없는데 이제 요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2003년도에 정점을 찍었을 때는 이게 2002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2003년도에 정점을 찍었을 때는 이 로또 광풍이라는 얘기가 돌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추첨하는 로또 한 줄 긁는데 그때는 2,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2월이 무제한되고 그 다음에 1인당 살 수 있는 상한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전혀 없이 무제한으로 이 로또를 팔다 보니까 로또 당첨액이 주당 어떤 경우에는 이제 2월이 되고 해가지고 200억, 300억, 400억 이렇게까지 이제 그 주당 당첨액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2003년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로또에 미쳐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다 로또를 사고 너무 이게 심각해서 이게 좀 부작용이 심하다 이래가지고 2003년도에 2002년도 말쯤에 도입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이제 그 제도 개혁을 해서 로또 한 줄 긁는데 1,000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1인당 살 수 있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주에 살 수 있는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2월도 2번인가 3번인가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평균 그 주당 로또 당첨액이 200억 최고가 아마 400억인가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이후에는 평균 로또 당첨 금액 1등이, 이게 이제 보통 그 45개 숫자에서 6개를 뽑는 식으로 하면 당첨 확률이 86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860만 분의 1이면은 한 사람이 번개를 5번 맞는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평생 걸쳐서 한 번 번개를 맞기도 힘든데 5번을 맞는 확률과 똑같은 게 당첨 확률인데 예전에는 200억 보통 100억, 200억은 금방이었는데 이제 이 제도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는 평균 당첨 금액이 20억밖에 안 됩니다.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첨 판매액이 20억이면 야 이거 뭐 집 한 채 사고 차 한 대 사면은 남는 돈이 없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로또 열기가 식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판매액이 줄어들다가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로또의 판매액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제가 이제 이렇게 쳐놓은 이유가 2003년을 기점으로 줄어들다가 2009년에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요렇게. 그래서 그 로또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로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제학과 사회학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로또 행위 자체를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로또가 합리적이냐, 소득 재분배 체계로 볼 수 있다. 자,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거는 로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로또를 사면 그 로또를 팔아가지고 만들어진 돈으로 국가가 공적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 사회복지 체계, 사회보장 제도처럼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래서 합리적인 제도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 이제 보면, 도박 욕구를 갖고 있는 위험 선호자에게서 돈을 받아내서 복권을 사게 되면 이윤이 남으니까 그 돈을 위험 회피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도박 욕구를 갖고 있는 위험 선호자라고 하는 거는 로또를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또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위험 선호자들이 로또를 사면 로또를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위험 회피자, 로또를 안 사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전시키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로또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라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 경제학에서는 로또를 합리적인 행위로 보는 재분배, 소득 재분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보는 건데, 자, 그럼 실제 로또는 뭐냐? 자, 매우 높은 세금이 붙는 경제적 거래 행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런 면에서 보면 경제적 거래 행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경제적 행위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경제적 행위에는 매우 높은 세금이 붙는다. 세금이란 말은 사실은 제가 쓰는 얘기인데, 세금이라기보다는 로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5천 원을 이제 5천 원이 이제 한 줄에 1,000원이잖아요. 한 줄에 1,000원이면 한 줄을 하고 6개의 숫자를 고르면 1,000원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로또는 확률에 기초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1,000원을 내가 내는 순간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 한 50% 정도를 가져갑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7% 정도를 이 로또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운영비하고 이윤으로 또 뜯어가요. 그러면 몇 프로가 남죠? 57%니까 한 43% 정도가 남는데, 이 43%를 가지고 당첨자들, 꼴등 당첨되면 5천 원이죠. 1등은 뭐 한 20억 지금 되니까. 그러니까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당첨된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43%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1,000원을 주고 로또 한 주를 긁는 순간, 긁는다는 표현이 숫자를 고르는 순간 내 돈의 5,300원 정도는 이미 정부와 운영기관이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 5,700원을 가져가는 거죠. 5,7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4,300원을 모아가지고 그 돈 중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돈을 일부가 나눠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3%는 결국 뭐냐? 내가 내면 이미 그거는 뜯어가는 세금과 똑같은 형태가 된다. 요게 이제 로또라고 하는 게 갖는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일부 인구 집단이 로또를 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적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또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민간업자가 로또를 관리하지 않아요. 전부 다 국가나 지자체가 로또를 운영합니다.
대신에 기술적인 관리만 민간 업체에 맡기는, 우리나라도 국민은행이나 뭐 나눔로또라고 하는 컨소시엄 회사에게 운영 그 관리를 맡기는데, 실제로 이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원짜리를 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는 국가가 먼저 삥 뜯어가고, 나머지 5,000원 중에, 아니 500원 중에서 7%인 700원 정도를 운영기관인 나눔로또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43%를 당첨자에게 분배하는. 그러면 국가가 삥 뜯어가는 5,000원은 어떻게 쓰는 거냐? 공공지출로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가서 세금처럼 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공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지출과 로또는 연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기 42%라고 나오네요. 복권 판매액의 42%는 고정적인 재정 수입이고 50%는 복권 구매자 사이에서 재분배된다.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럼 한 8%가 이제 그 운영 관리자인 나눔로또에게 이제 나가는 돈인 거죠. 고정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쟁점은 아까 경제학에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소득 재분배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가 공적인 방식으로 그 세금을 지출을 하면 결국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로또가 그런 조세와 같은 역할을 하려면, 조세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거죠. 대신에 세금을 통해서 다리를 놓으면 세금을 1,000만 원 낸 사람이나 1억 낸 사람이나 세금을 안 낸 사람이나 그 다리를 똑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공원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공적 지출의 성격은 국민 불특정 대다수를 혜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근데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진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로또라고 하는 것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누진성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역진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누진성의 반대말이 역진성입니다. 역진성은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서, 상대적인 세금을 많이 내서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 이게 이제 역진성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7% 15%를 내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그거에 들어가 있는 세금,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간접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접세는 모든 상품 가격에 비례해서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뜯어가기 때문에, 나는 소득이 1년에 1억인데 TV를 하나 100만 원짜리 샀더니 세금을 7만 원을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소득이 2천만 원인데 TV 100만 원짜리를 샀더니 세금을 7만 원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진적인 거죠. 돈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기 소득에 비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높은 나라는 역진적인 조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조세 정책에서는 직접세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역진적인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권에도 똑같은 논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재 분배의 수단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어다가 위험 회피자에게 공적 지출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고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역진성이 아니라 로또 같은 경우에는 누진성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가지고 그걸 공적 지출을 통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인구 집단이 주로 복권을 구매하는가?
두 번째로는 복권을 통해서 어떤 인구 집단이 혜택을 받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진적이라고 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이 주로 복권을 구매하고, 두 번째, 복권을 통해서 공적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공적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주로 그거에 혜택을 받아야만 누진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집단이 주로 복권을 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판매한 복권의 수익금을 공적 지출을 통해서 소득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이 활용을 하거나 혜택을 받으면 역진적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경제적 행위로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구 집단이 주로 복권을 구매하는가. 자, 두 번째는 복권을 통해서 어떤 인구 집단이 혜택을 받는가라고 하는 두 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번째는 결국 공적 지출이 이 구매에 있어서의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출에 있어서의 누진성이라고 하는 걸로 상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건데, 일단은 요 문제는 제외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또 구매 행위, 여기 이제 800만, 860만 분의 1입니다. 전부 벼락을 70번 이상 맞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벼락을 70번 맞으면 죽겠죠, 그냥. 여기 이제 철자도 틀렸네요. 자, 로또의 구매 행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로또를 구매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인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 저도 이제 몇 번 복권을 산 경험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죠? 좋은 꿈을 꿨거나, 뭐 좋은 꿈이라는 게 결국 돼지꿈이겠죠? 그러니까 우연이나 행운을, 요행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건 이제 심리적인 본인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내가 좋은 꿈을 꿨는데 혹시나 복권을 사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뭔가 사고 싶고 누리고 싶고 향유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충족시킬 만한 현실적인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로또를 사서 이제 로또의 당첨금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소비 욕망을 가지고 로또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로또가 한 줄에 1,000원이고 5줄 해봐야 5,000원이니까 거래 비용이 낮다. 5,000원 투자했는데 뭐 맞으면 20억 아니냐. 그 다음에 또는 꼴등만 당첨돼도 5,000원 본전 찾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낮은 거래 비용을 생각해서 로또를 구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접근성은 이제 지금은 이 편의점에서 로또를 다 뺐어요. 예전에는 로또 판매 전문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편의점 같은 데서도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편의점은 다 빼고 로또 판매 전문점에서만 이걸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로또의 소비 금액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가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국가가 국민들 세금 뜯어먹는 거로도 부족해서 이제 로또를 통해서도 돈을 뜯어가냐 이렇게 비판이 많아지니까 로또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높았던 편의점에서 로또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로또 그 편의점 빼기 전에 나온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적어놨어요. 높은 접근성.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있으니까 그냥 편의점에 커피나 콜라 한 캔 사러 들어갔더니 로또가 있으니까 그냥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기재부 산하의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을 관리하는데, 그 복권위원회가 복권은 기부고 나눔이다라고 하는 광고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많이 복권을 사라. 네가 안 돼도 이거 우리가 좋은 데 쓸 테니까 기부하는 행위다. 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자기 개인적인 이유를 찾아서 로또를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복권 구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사회학이나 또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그 뭐냐면 계급 계층론적 설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권 구매 이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하느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이 복권을 구매한다.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저소득 빈곤층이 오히려 복권을 구매를 많이 한다라는 실증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적 설명하고는 반대인 거죠. 즉, 복권은 역진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복권에 대한 복권 구매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복권 구매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주로 이제 소득과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심리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심리학에서 보면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본인이 뭔가를 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내가 복권을 사면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잘못된 심리적 환상을 가지고 복권을 사게 된다라는 심리학적 설명인 거고, 기능주의적인 설명은 다른 게 아니라 대리만족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복권 왜 사냐? 그 5천 원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 당첨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당첨되는 기대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복권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노미론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위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다른 사회적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 경제적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이 무규범이나 혼란 상태에서 유일한 탈출구로 복권 구매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노미적인 설명인 거고, 그 다음에 집단 행동론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사실은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경제사회학적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독일에서 로또에 대한 조사를 유럽에서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게 이제 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복권을 개인이 혼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집단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즉 다른 친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권을 살 때 다른 사람, 그 곁에 있는 사람도 복권을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면 이태리의 어떤 마을이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전 주민들이 얼마씩 나눠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신문에 가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럽에서는 복권을 일종의 취미나 집단적인 교류와 연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이제 모여서 같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빙고 게임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적 연대감을 확인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빙고나 이런 거 대신에 이 로또를 같이 사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클럽을 만들고 그 클럽에서 집단적으로 돈을 같이 내는 거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5천 원씩 다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20명, 200명이면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번호를 서로 이제 논의하고 상의해가지고 번호를 정하고, 그 정한 번호만큼 복권을 사서 그걸 가지고 발표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이 집단적 연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로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개인이 복권을 혼자서 그냥 쭉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복권은 어떤 집단이 사느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노미나 기능주의 또는 인지심리학적 설명이 맞는 거고, 집단 행동론적인 관점이나 계층론은 이제 경제사회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집단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이 결국은 왜 더 많은 복권을 살까요? 자산 형성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아노미론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관계망 내에서 동일한 행위 패턴으로 복권을 사서 그걸 하나의 교류와 연대의 매개체로 삼는, 이게 이제 집단 행동론적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 구매 이론들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복권 구매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이지 않은 설명들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첫 번째로 복권은 주로 어떤 집단들이 사느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쨌든 공공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어떤 시설에 이 로또를 판매해서 나온 이윤 50%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이나 공공투자를 할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로또 수익금을 기획재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는지를 쭉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12년, 1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중은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자, 판매 사업비, 부담금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공적 지출, 저 운영 지출이니까 빼고, 법정 배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으로 이제 그 무조건 주게 돼 있는 사업이 돼 있어요. 법정 배분, 법에 따라서 배분,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해야 되는 사업. 여기에 이제 쓰는 게 한 4천억. 그 다음에 이제 공익 사업에 쓰는 게 8,50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탁이나 여유자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돈들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공익 사업의 내용들이 국민주택기금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여성기금, 청소년기금, 보훈기금인데, 여성기금,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청소년이나 여성기금, 여성기금 중에 한부모 가족 등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표 사업이지만 이게 아닌 여성 청소년 보훈기금이 있다. 국민주택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성기금인데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청소년 안전망은 당연히 저소득 청소년 뭐 이런 대상이 되겠지만, 이 등이 아닌 다른 청소년 기금은 주로 어떻게 쓰이느냐, 이 세부 내역을 봐야지 이제 그 공적 지출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법정 배분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복권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전체 이 복권 수익의 35%를 부처별로 할당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6%, 제주도의 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수익금의 35%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가 얼마였죠? 한 3조, 2조 6천억 정도 되나요? 3조라고 하면 3조, 한 1조 원 정도를 무조건 이 정부 부처에게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지방자치단체 6%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어디 쓰느냐? 자기 마음대로 써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자,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보훈복지의료공단,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산림청 이렇게 되는 건데, 문화재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사회사업을 쓰니까 제외를 하면,
자, 문화재 기금 통해서 문화재 관리하고 하는 거를 쓴다. 5%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자, 문화재를 관람을 하는데 저소득층이 문화재 관람을 하러 갈까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공공지출을 하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 돈이 더 많이 쓰이는 그런 혜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문화재기금. 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실내 야구장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실내 야구장에 입장료가 4만 원이다, 3만 5천 원이다. 그거를 저소득층이 3만 원, 4만 원을 주고 갈까요? 기본적으로 중산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산층 이상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일반 시설, 그러니까 명확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로또 수익금의 공적 지출은 오히려 중산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권을 구매하는 거는 저소득층이 구매를 많이 한다. 자, 이건 이제 기재부의 복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복권 구매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근거로 얘기하는 게 한 수익 월 소득 300에서 400만 원이 주로 복권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해놓는데 그거를 자세히 설문 조사를 보면 개인 소득이 아니고 가구 소득 300에서 400입니다. 가구 소득이 300에서 400이라는 얘기는 개인들이 최저임금 정도 받는 저소득층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진성이 거기에서도 발생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다가 35%는 취약계층이 아닌 쪽에다가 일반 정부 예산 사업을 복권 기금으로 다 돌려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취약계층의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종합복지타운, 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그렇다 치고 경로당 태양광발전, 주민복합센터, 뭐 나들이콜, 청소년 야영장, 국민생활관, 종합문화센터. 자, 여기 이제 저소득 불량주택 뭐 일부 지역을 빼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 시설, 일반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복권 기금을 돌려다가 막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가 되는 거죠.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기 이제 색깔을 달리 해 놓은 게 이제 그냥 이 사업명을 보고 일단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장애인이나 이거는 저소득층, 저소득 불량주택이나 장애인도 저소득층, 나들이콜도 저소득, 이제 장애인이나 나이 든 분들 이제 콜택시 운영하면은 그 택시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뺀 나머지 지역은 이 사회복지 시설도 애매할 뿐더러 이게 전부 다 일반 시설이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복권 기금을 통해서 걷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일반 주민 시설을 확충하거나 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민들보다는 중산층 이상들에게 공적 지출의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재 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역진적인 저소득층의 돈을 국가가 삥 뜯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를 통해 노동을 통해서 자산 형성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일종의 기대의식에 깃대서 그 사람들 돈을 삥 뜯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네들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역진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로또 사업을 다르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쟁점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하면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행위, 경제적 행위, 소득 재분배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어떤 인구 집단이 주로 복권을 구매하느냐? 저소득층, 계층론적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주로 복권을 구매한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굳이 복권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받고 200만 원, 뭐 최저임금 좀 넘는 돈 받고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어, 하면은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집은 사야 되고 애들 교육은 시켜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는 돈에서 5천 원씩 뜯어가지고 그걸로 복권을 사게 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천 원씩만 사면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이 복권이 중독성이 또 있어가지고 모든 도박이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복권 판매점 가서 인터뷰 같은 거 한 거를 보면 5천 원, 만 원씩 사는 사람들은 뭐 양반이고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10만 원 이상 사면 안 된다라고 돼 있지만 통제가 안 되잖아요. 현금으로 또 복권을 사게 돼 있으니까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자기 월급을 쓸어 넣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복권 중독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인구 집단이 복권을 구매하는 경향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복권을 통해서 어떤 인구 집단이 혜택을 받는가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산층 이상의 인구 집단이 더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적 지출 자체가 복권 구매의 역진성을 상쇄해 주지도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복권이라고 하는 행위, 경제적 행위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복권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 시간이 꽤 지났네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온라인 강의로 서로 저도 불편하지만 여러분도 좀 불편한 측면이 많이 있었을 텐데 뭐 그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번이 이제 그런 경우니까 다만 빨리 좀 어떻게 정리가 돼가지고 2학기 때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